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주었던 검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 해체는 그래서 역사의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까지 잡았지만 군사 독재에 몸서리쳤던 우리 국민이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참으로 믿기 힘든 현실을 지켜봤습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입법 청문회에서 보여준 남부지검 수사관의 행태는 검찰이 단순히 검사들뿐만 아니라 일개 수사관들까지도 썩을 대로 썩고 국민 보기를 개, 돼지 보듯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에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병신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런 검찰을 국민들이 없애라고 한 것인데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이 개명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합니다. 개명위기입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훈제 오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오리를 통으로 황토 가마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6시간 동안 훈연한 거라서 훈제 향도 좋고 육즙이 꽉 잡혀 있으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DB2922님처럼 후라이팬에 구워 두셔도 되고 에어프라이어 또 전자레인지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훈제 통삼겹 맛있게 드셨던 분이라면은 이번에 훈제 통오리도 같이 주문하시면 한 팩에 한 박스에 담아서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훈제 통삼겹도 좋았어. 그렇게 하시면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것 추억이 좋으셨다면 같이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훈제 통오리 400g 한 팩만 해도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이거 하나, 2개 가지고 4명, 5명이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이 1+1 모두 800g에 25,900원이면은 한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훈제 통오리 맛있게 드시고 자두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혹시 추위 자두 드시고 싶으면 이게 얼마 안 남았죠, 기간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지금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두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슈가 차고 넘쳐서 무엇부터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노동자 탄압,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여기에 검찰 해체, 국내외적으로 뉴스가 정말 많은 날인데요. 하나만 해도 빅뉴스가 될 그런 것들인데 오늘 아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 사임은 다룰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은주님, 앵커님 이렇게 이슈가 넘쳐나는 날이 앵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나지 않으신가요? 이슈 가뭄일 때는 진행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행복한 비명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그런 것도 아십니까? 성숙자님, 제 방에서도 좋아요 눌러도 됩니까? 그럼요. 개인 사정으로 본방은 못 봐서 제 방을 봅니다. 앵커님 TV 나오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매일 백운기 정치 1번지 보면서 힐링합니다. 성숙장님 감사합니다. 제 방 보실 때도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말 동안에 우리 정어리언님들 좀 편찮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베르사유의 장마님, 거미줄 최정아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계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거미줄 최정아님, 앵커님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서 귀가하겠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정어리TV랑 앵커님 카페는 하나의 특효약 이상이라 안 들어오고는 목백입니다. 네,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팬카페에 아주 힘을 주시는 분들인데 오늘 함께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왜 그렇게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미쿡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미쿡에서 살다 오신 교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예. 텍사스 미네소타 네, 그렇죠. 얘기하셨죠? 제가 미네소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예.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하고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예. 텍사스 주립대 가서 또 교수를 했죠. 그러셨군요. 예. 조지아주는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진 않았고 제 동생이 거기 살아요. 지금 조지아주에 애틀란타에. 예.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애틀란타까지는 아직 뭐 크게 동요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그 지금 그 공장이 있는 지역이 애틀란타에서 한 4시간 정도 예.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동생이 얘기해 준 얘기인데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밥을 해주기 위해서 하숙집처럼 아마 이제 제가 추측컨대 집을 하나 구해놓고 렌트를 하든 거기서 이제 밥을 해주면서 이게 일을 하는 이런 분도 계셨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아마 애틀란타 한인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아마 그 공장 지역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단체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애틀란타까지 특별히 뭐 교민들 사이에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인사하고 이따가 네, 그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머리를 묶으셨네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청담동 며느리 컨셉으로 죄송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하셔도 우아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정구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 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패럴리가를 했지만 아직도 영어가 무서운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뭐라고요? 뭐 패럴리가? 외고를 나오고 외대를 나오고 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나오고 그다음에 학점교류도 다녀오고 거기서 패럴리걸이라 해서 법률보조원으로 일을 했는데 변호사 일을 한 이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영어를 다시 다 까먹어서 가끔 이제 외국 분들이 오시면 제 코스 때문에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좀 두렵습니다. 아, 그래요? 영어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임세은 소장님. 그렇죠. 전문가시죠. 뭘 전문가예요?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짝꿍 김규현 변호사님도 오늘 함께 하시는데 재판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11시 한 30분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 갑시다. 주말에 이 소식 듣고 많은 국민들 놀라고 저는 좀 욕이 나옵니다. 트럼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죠. 사실은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관세 협상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한다고 막 자랑도 하고 백악관이 불러가지고 칭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 건설을 해서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한편에서는 또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을 이렇게 갑자기 잡아가지고 이민 단속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를 하라 그랬으면 투자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투자하라고 그래놓고 일하러 간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민 단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요 자동차 이 배럴이 만드는 곳이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고도에 숙련된 사람들이 가서 건설을 해야 돼요. 미국 일반 노동자들이 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대나 LG에서 가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가서 빠른 시간 안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민 단속을 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일하라고 시켜놓고 일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이런 행동을 하는 트럼프의 행동은요. 이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상도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에서 나온 결과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입에서 욕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미국 박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럴이. 저도 그게 딱 들렸습니다. 들렸죠? 정구승 변호사. 배터리라고 배터리, 하는데.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 제가 뉴욕 처음 갔을 때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그 뉴욕에 배터리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배터리 파크.
근데 우리는 배터리 파크에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배럴 파크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유독 의식해서 배럴이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미국이시다 왜 보니까. 그러세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와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미국에 처음 오면 자꾸 이게 영어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게토레이라는 네, 음료, 게토레이. 그걸 네. 게로레이라고 게로레이. 부르거든요. 그 맥도날드는 맥다널 이렇게 부르고 네. 이랬더니 학생들이 막 따라하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정구석 변호사처럼. 네, 저는 아예 이제 영어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습니다만 속이 아닙니다. 네네. 정말 특히 그 노동자들이 끌려가는 모습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뭔가 완전히 우리나라 공장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끌고 가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그 뭐 나라의 계급이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막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처참했지요. 그 모습 한번 보시죠. All yours. 아니 케이블 타이도 부족해서 발에 쇠사슬까지 채우고 끌고 가요 말이죠. 아, 저는 진짜 너무 분노스럽네요. 제가 정면을 무서워서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처음 보는데, 아니, 미국은 참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라고 하더니 지금 동맹국 이렇게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 저기서 주장하는 바로는 관광 단기 출장료 ESTA 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할 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우리가 상호주 입각해서 관례였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미국인들도 한국 학원 강사로 이 ESTA 비자, 관광 비자로 와서 실제로 돈 벌고 그 영위 활동, 경제 활동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 미군들 각종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뭐 택시를 타고 들어갔다가 미군 그게 치해 영역이기 때문에 쏙 들어가는 일도 있고 각종 범죄 저지른 있었을 때도 한국인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해요. 미군 내 자기들이 자치 뭐 법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데 지금 저분들은 근로자로 가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 배터리 공장, 현대차, LG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인데 필수 인력들이 가서 기술 이전하려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 말처럼 미국인 노동자들 가면 그 기술 이전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기 위해 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게 까다롭게 굴지 않았던 이 비자 관련된 것을 일부러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일부러 대대적인 적발을 한 것이고 그거를 실적이란 이름으로 저렇게 포장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이게 하루에 최소 3,000건 이상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시해 왔던 실적주의가 결정타였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일부 친 트럼프 정치인들은 또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앞두고 반이민 정서 이걸 부채질한 것이다라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이제 공화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걸 내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제보하는 과시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우리 동맹국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기업에서 투자하기란 거 전면 무효화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기술 이전 어떻게 할 건데요? 그 토리 브레넘인가는 공화당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당원입니까? 그 예비 출마를 한 그렇죠. 걸로 알려지고 당원으로 있고요. 알려졌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다른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SNS를 뭐 다 닫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지아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우리 조지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공장이 들어와서 고용도 늘어나고 창출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걸 보는 순간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상놈의 자식들 이런 말 저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아니 이제 이유는 그런 거죠.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와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 가서 일을 합니까? 자기들이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가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가서 뭘 이렇게 전문가들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설비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비자를 빨리 안 내주니까 빨리 지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가서 한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군다나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회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한국을 본보기 삼아서 무더기로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자랑이냐? 그렇게 동맹을 망신을 주고 능멸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자랑입니까? 거기에다가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헬기. 우리는 헬기만 봐도 트라우마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장갑차. 이걸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전쟁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 그렇게 해서 끌고 가요. 대우하는 거 보십시오. 케이블타이 채우죠. 쇠사슬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동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상놈의 자식들 이런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막대 먹은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응? 웬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어? 참고. 그 말이 생각나더군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애들 만나서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대통령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기쁠 때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슬플 때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딱 트럼프 만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해도 이따위로 돼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그리고 그거를 또 찍어요.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요. 완전 본보기로 해야 하는 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극우단체도 있었고 극우단체의 뭐 지지를 받는 일부 기관장들이 별도의 행동을 한 것도 있고 그 뭐 물론 묵인하는 대통령도 있었던 것처럼 다수의 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이제 억류됐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빨리 전세기를 띄워서 뭐 돌아오게 하는 등의 정말 과거 정부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신속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고 이번에 이 단속을 해칭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거 오히려 얻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뭐 이원 비자로 들어왔던 이유 자체가 미국 측에서 취업 비자를 좀 늦게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늦은 일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니 서로 협의를 통해 갖고 다 이제 미국 측이 협조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너네 투자한 만큼 이러한 일이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게 너희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딜 가든 저는 강성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할 건 하되 뭐 동맹이 깨지는 수준으로 나가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고 이분들에게도 어떻게든 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은 뭐 회사 차원에서든 해줄 수 있는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말 이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는 아무리 장사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번에 중국이 전승절에 하는 것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게 합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를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못할 일 한 거 아니잖아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트럼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n on the Hyundai incident in Georgia with the arrest of some workers, construction workers at the plant,
Have you heard any feedback from Hyundai? I just heard about that a little while before the news conference, and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But I know nothing about the instance. It happened a little while ago. Okay? There has been some pushback on that, though, from South Korea already, and of course, they pledged to invest $150 billion in the U.S. and they were just here, last week. Are you concerned? Well, and at they all? have the right to sell cars and things in our country. It's Yeah. not like a one-sided deal.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your immigration agenda potentially clashing with these economic goals? Well, we want to get along with other countries, and we want to have a great, stable workforce. And we had, as I understand it, a lot of illegal aliens, some not the best of people, but we had a lot of illegal aliens working there. So, look, they're doing their job. That's what they have to do. These are people that came through with Biden. They came through illegally. They came into our country, so we have to do our job. 저게 장사꾼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트럼프는 원래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국가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국가를 운영할 때는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외교상에 지켜야 될 도리와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만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잡고 나서 협치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도 마찰없이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대방을 밀어붙이고 상대방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죠. 저런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사업을 하면 돼요. 본인이 사업하는 거 다 하면 되지. 뭐하러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지금 발언하는 문제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최소한이요. 이게 이민 단속구에서 보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최소한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 아니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정말 그 400여 명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국인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 불법으로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는 일에 고도의 기술자들이 가서 일하는 문제, 그것마저도 다 불법 체류라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취업 비자, H1 비자가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8만 7천 개인가 밖에 안 돼요. 1년에 나오는 게. 그래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빨리 지으라 그러고 관세 협상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투자하라고 그래놓고 투자하겠다고 열심히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예외 규정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하라고 그랬으면 그 말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요, 이건 인간관계의 기본적 상도덕에도 또 인간적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투자 규모에 맞게 우리가 인력을, 전문 인력이든 어떤 인력을 보내서 순조롭게 우리 투자에 대해서 뽑아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세팅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된 거를 무기로 해서 오히려 그거를 외교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너무 동의하는 게 트럼프가 저렇게 소위 말하는 깡패짓을 해갖고 얻어낸 건 그 전승절 때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나란히 걸어간 게 그게 트럼프의 외교 성과, 반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셋이 뭉치게 된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는 지금 어떻게 됐죠? 유럽과도 소원해지고 좀 핵심 우방인 일본과 한국도 지금 점점 이렇게 소원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미국 국민들이 체감해서 본인들의 그 실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걸 다 얻어내야 되고, 일단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은 그 취업 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나 새로운 시스템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번 건이 사실 그 300명 그 한국인이 대부분 미국 연방법이 규정하는 그 근로 규정 다 지켰는데도 불법이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E2 비자라고 그걸 발급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관계자가 E2 비자를 원래는 수백 명씩 승인을 받아서 직원을 파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지난해 12월부터는 갑자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 신청한 E2 비자 전량을 모두 승인을 거부했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ESTA 관광 비자로 갔어도 어느 정도 단기 출장용이었던 것을 그동안 용인해왔고 그게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대기업 관계자가 E2 비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승인이 거부가 된 사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보기로 이렇게 무더기로 저렇게 무리한 짓을 한 것은 저기 신고자나 IC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에 전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조지아 주민들 일자리 제공, 뭐 미국인 고용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요. 그 말인 즉슨 뭐냐? 투자 요구를 하면서 비자는 전부 다 거부하고 이건 뭡니까? 대놓고 야 돈은 니네 돈으로 미국에다 공장 지어. 그리고 공장만 건설해. 그리고 고용은 인건비 높은 미국인 고용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 조선업 건설도 해야 되고 그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거의 다 박살난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이 비싼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조선업을 지으려고 공장 지으러 갔는데 한국인 노동자가 일단 가서 핵심 인력이든 누구든 뭐 기술 이전이든 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자가 갔는데 그것도 거부되면 야 전부 미국인으로 기술만 내나 그냥 싹싹싹 다 미국인을 고용해. 이 비싼 물가 다 비싼 인건비 내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일부 극우 세력들이 또 이제 이재명 정부를 요구를 합니다. 야, 니네 그렇게 가가지고 퍼주고 왔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뒤통수 맞지 않냐? 이게 제대로 외교한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욕을 하는데요.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극우라고 하거나 국민의힘은 정말 국익의 관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판을 이재명 정부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못된 짓, 깡패 짓을 한 것을 비판해야지 그걸 이재명 정부에다 비판한다면 이거는 저는 뭐 극우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국익에 굉장히 침해되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맹국에게도 어떻게 보면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하면 저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 고립될 겁니다. 앞으로.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한번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만약에 미국 빼고 다른 나라가 온 세계가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간히 해야죠. 앵간히. 우수하님 생양아치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딱 그렇습니다. 이은주님 그 어떤 변명을 해도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방과 적국을 구분 못하는 천하의 양아치이자 미국 윤석열일 뿐입니다. 보수형님 TV님 볼펜 돌려주라. 아이고 참. 아니, 진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다 망한 지경이라 그 볼펜 같은 것도 못 만들어요. 인건비가 높아서. 보수형님 TV님이 또 이런 글 주셨어요. 투자하라고 투자했더니 공장 출장 간 노동자를 쇠사슬이 웬 말이냐. 정식으로 사과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어리 TV가 100만 되면 앵커님이 미국으로 가서 사과받으실 거죠? 제가 왜 가서 사과받아요? 오라고 그래야지. 트럼프도 들어와봐. 경주 온다며. 이자 경주 올 때 우리가 한번 좀 보여줍시다. 만약에 온다면 저는 집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항의하고 반대하는 집회들. 아니 그 집회 말고 같이 온 놈들 다 쇠사슬 채워가지고. 그렇게요? 오신 분들은 다 외교 비자 받고 오시겠죠? 정근승 변호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요? 아니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우리는 현직 대통령도 있는 자리에 있는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린 2번이나 끌어내린 국민입니다. 진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정말 나쁜 자예요. 근데 이번에요. 배후가 그 미국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확실한 증거까지 전달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만 그랬을까?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뭐 어쨌니 저쨌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국힘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신났어요 아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데 그렇게 신납니까?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저는
이 공화당원 그 여자 이름이 뭐죠? 토리 브레넘. 토리야? 토리 브레넘. 토리들이 이름부터 문제가 안 좋네요. 많네. 토리 브레넘. 토리. 예. 토리. 윤석열이 걔가 강아지 토리 아니에요? 생각나네. 네, 맞습니다. 이 여자가 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녹취 혹시 있나요? 뭐 자기가 아주 증거까지 다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꼭 이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움직였을까 싶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물론 자기가 스스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극우의 공화당 지지자들을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이지만 이 사람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토리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의 문제는 아니다.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이나 아니면 보수, 극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관세협정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선거에 뭐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에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미국 공화당의 극우 세력들이 이런 문제를 이슈화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이슈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지 무도한 자입니다. 무도한 자예요. 다행히 이제 우리 정부가 급히 움직여서 일단 교섭을 잘 마무리했고 모레쯤 전세기로 노동자들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돌아올 때 잘 처리를 해야지 강제 출국으로 하는 형식으로 되면 앞으로 5년간 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자를 잘 안 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일을 했고 그런 건데 차제에 확실히 그런 것도 지금 뭐 쿼터제가 있다면서요. 네, 쿼터제가 있어요. 예. 근데 호주는 10,000명인가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던데. 그게 바로 이제 특별히 예외를 두어서 만드는 그 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FTA, 우리는 한미 FTA가 지금 무력화돼 버렸지만 호주하고 싱가포르는 그 FTA 조약에 의해서 특별히 뭐 쿼터를 벗어나서 단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요청해야 한다고 보고요. 미국이 이거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호주하고 싱가포르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반드시 뭐 풀어줘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자들이 갈 때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뭐든지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조그마한 편법이죠. 말하자면 정식으로 비자를 안 내주고 가서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갈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속 챙기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비자 내도록 이렇게 교섭을 좀 하자 이래야지. 그걸 그냥 이렇게 막 탱크 동원해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아유 마이크 좀 잠깐 꺼줄래요? 상놈의 새끼야.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 장동혁 대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만나서 회동을 하는데 국힘당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가서 당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국힘당은 미국한테 우리가 당하면 그게 좋은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익을 우선으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트럼프를 좋아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이 충돌할 때는 대한민국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거는요 기본이 안 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 미국의 정치인들은요 충돌될 때 항상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도요 만약에 다른 나라와 충돌이 생기잖아요. 미국 의원들이 언제 미국 막 비판하고 이랬습니까? 자기 나라 편들거든요. 결의안도 만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그렇지 국익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의 극우들을 보면 그분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국익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인을 뭐하자 이게 혐오 정서를 쓰더라도 그 핵심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자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극우짓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극우는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치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과연 진짜 자기들이 표방하는 보수인지 우익인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되고 윤석열 씨가 매번 방송이나 이런 담화를 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살던 멘트가 있죠. 반국가 세력.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일까요?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고 다른 나라가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편을 들면서 그럴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우가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찬 회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찬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하고는 별도로 뭐 한 30분 잡았다고 해도 더 걸릴 수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나는 1대1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뭐 일단은 받아주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장동혁 대표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친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의 등을 잇고 대표가 됐는데 지금 본인의 공약처럼 윤석열 내란수계 피해자 면회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만나고 단독 회담을 해요. 그걸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일부 윤 어게인 세력에서는 야, 너 지금 공약 안 지키고 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공약했는데 그거 안 지켜라고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장동혁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한 지지자들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든 어느 당이든 다 만나서 난 대화할 거다라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의 한 방편으로 또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건데 만나면 장동혁 대표는 뭐 또 소위 말하면 되도 않는 소리 하겠죠. 되도 않는 소리 해서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 그리고 본인의 윤 어게인 세력에게 나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 하고 왔어라는 그 이용으로만 대통령에게 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가서 굉장히 현명하게 잘 조련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장동혁 딱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눈 좀 풀어라. 눈이 평소에도 이렇게 도끼, 살기 이런 게 서려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인데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 탄핵 당하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막 소리 지를 때 막 이러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극우적 생각과 극우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극우 세력과 손을 잡은과 동시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마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겁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났다. 이거 활용할 거고요.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특검이 뭐 국민의 힘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의 뭐 독주 체제다 이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는 이런 모습 보일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극우 세력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 라고 하는 홍보수단으로 오늘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1대1 만남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받아준 거잖아요.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수 높은 거죠.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행동이나 태도는요. 정말 수가 낮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다 눈에 보이는 수를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만나주고 그래도 대화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하늘과 땅 차이의 정치적 어떤 능력이랄까요? 기술이랄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님,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칭 보수 야당이 트럼프와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정부 욕하기에 정신없네요. 도대체 이놈들은 일본 놈들인지 미국 놈들인지 국내 불법 체류자는
국힘당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런 작자들 미국 이민국 동원해서 싹 체포하고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 백운기 선상님, 카리스마 넘치는 임세은 소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대촌 진봉성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오. 호가 대촌이세요? 아니요, 제가 고향이 고향? 대촌면이에요. 대촌면. 광주시. 그러니까 광산군이었잖아요, 예전에. 그게 이제 바뀌었는데. 대촌. 네, 대촌중앙 출신입니다. 난 대촌 얘기 들을 때마다 네. 큰 대자 마을 맞아요. 중자잖아요. 큰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촌이 촌인가? 진짜 심한 촌인가? 아니면 큰 촌 중에서 마을인가? 큰 촌인가? 난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요. 강촌인가? 이름이 구수하네요. 구수하죠. 대촌. 호를 대촌이라고 하셔도 좋겠어요. 제가요? 네. 호 있으세요? 호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각 최진봉. 호는 없고요. 호가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서 저도 예전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을 촌자니까 큰 마을이란 얘기인지 큰 촌이란 얘기인지 아무튼 그때 뭐 제가 대촌중학교 출신이라. 예. 이분이 김영일님이 잘하시나 봐요. 네, 잘 알고 대촌 있는. 진봉성.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저 장동혁 대표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 만날 텐데 악수할까요? 그게 지금 전 언론의 관심 포인트더라고요. 예. 근데 서로 악수 안 하겠다고 했고 일단 정청래 의원님 사람이랑만 악수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장동혁 의원도 그게 뭐 이렇게 반박해서 뭐 나라도 악수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대통령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대통령께서 중간에 이렇게 서셔서 양쪽 손을 잡으시면서 사진을 찍으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앞에 계시니 조금 큰 품으로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돌아가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말 수를 제대로 썼다. 장동혁 대표가 안 받아도 이상하고 받으면 극우한테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수를 썼고, 악수도 동일합니다. 저는 임세훈 소장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악수가 될 텐데, 그럼 정치적 이득은 누구만 봅니까? 그냥 대통령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는 야까지 품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장 대표님이 그 대통령이 악수를 거절하지 못할 거잖아요. 아유. 그럼 중간에서 그렇게 악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상징도 가져가는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거는 이번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찬회동은 내일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옛날에는 영수회담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런 표현 쓰지 않지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진작부터 했는데 그래도 간간히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영수회담 이런 말은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영수입니까? 예, 여야 지도부 회동인데 이 내용 내일 다뤄보기로 하고, 사실은 이것도 너무나 큰 주제였는데 우리가 미국이 하도 우리를 성질나게 해서 이것부터 다뤘는데 검찰청 드디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됩니다. 참. 검찰 참 어떤 검찰입니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내용, 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 의장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예, 자, 정구승 변호사님. 예. 일단은 검찰청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뭐 본인들이 업보를 돌려받게 된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수사, 기소가 확실히 분리가 되는 겁니까? 네, 아직 그 디테일한 이 정보 조직만 이제 분리가 된 거고,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뭐 보안 수사권이 어떻게 가냐, 뭐 어디에 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디테일을 이제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제 공소청은 법무부에,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가는 안이 확정돼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사실 모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결국 우리가
그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위험성들을 잘 조화를 해갖고 다시는 괴물 조직이 생기지 않게 그 꼼꼼하게 제도로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이제 삽을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검찰총장 대행 네. 노만석 대검 차장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죠. 이자 하는 발언 듣고 나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치 반성하는 것 같이 이야기는 하면서 네. 앞부분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헌법이 법률의 상위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검찰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네. 법률 따위로 우리 이름을 바꾼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반성입니까? 반성 아니죠. 그리고 일단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건 검사가 기소한다는 것만 돼 있어요. 검찰이란 말이 없어요. 헌법에 어디 검찰청이 있고 검찰이란 말이 있습니까? 정부 조직은 검찰청은 정부가 만든 거고 예전에 그 검찰청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청을 바꾸는 거는 헌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소는 검사가 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는 거지 검찰청을 유지하라든지 검찰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검찰청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검사의 직제는 놔두고 검사가 중수청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공소 유지하잖아요. 기소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꼬아가지고 마치 헌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공소청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건 검사가 하는 겁니다. 헌법에 그것만 규정돼 있어요. 검사가 기소한다고. 검사가 기소하는 헌법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더라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헌법에 위반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가 검찰이 지금 1인자를 하고 있잖아요. 직무대행이면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마치 헌법을 위반한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소청, 기소청으로 나누는 문제는 헌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소청에 검사들이 가서 일할 거고요. 그 검사들이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 할 겁니다. 아니 그게 바뀌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수사 안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게 아니 검사는 헌법에 기소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헌법이 전혀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마치 지금의 검찰청 폐지가 헌법을 위반하는 태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만석 대행은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 오적으로 규정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네. 저자 말이 아주 교묘한데 네. 지금 또 향후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것은 국민들 입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묘하게 지금 정부 조직법 바뀐 것을 약간 비꼬는 거거든요. 완전히 비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됐는데 그걸 법률로 바꾸냐? 그러니까 상위의 헌법에 우리 검찰이 조직이 확고하게 있는데 왜 법률이 뭔데 니들이 이걸 막 바꾸냐라는 게 저는 저 말에 내포되어 저자는 있죠. 트럼프가 삼촌인가? 아니, 그러니까 검찰주의자인 거예요. 명백한 검찰주의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국민들 입장에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 국민들 입장 모릅니까? 검찰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니들은 예를 들어서 한 부처의 외청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니네 권한 권력 있었던 거 다 내려놔라. 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렇게 입장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해요. 왜 본인이 뭔데 저 입장에 왜 얘기하죠? 당사자입니다. 검찰 대행은. 당사자에게 뭘 입장을 물어봐요. 우리 정부의 뜻대로 조직법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또 웃긴 게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의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입장을 왜 내요? 아니 당사자들이 입장을 왜 냅니까? 조직법 따라서 하면 되지. 지금 우리 지금 정부조직법 바뀌었는데 여기서
예를 제가 맨날 이 예를 드는데 가장 비슷한 예가 이거라서 그래요. 통계청이 이번에 국가데이터로 승격되고 뭐 이렇게 법령적 근거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었습니까? 이때 통계청에 있는 통계청장의 우리가 얘기 들어봐요? 조직법 바뀌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왜 검찰에 대해서만 검찰 이 조직이 바뀐 거에서 왜 저 대행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저 쓸데없는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게 바로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특혜받고 권력 누리고 본인들의 잘못 불기소 처분하고 그런 권한 빵빵 누렸던 게 지금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검찰은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그러는 자를 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그냥 놔두죠? 이제 없어질 거니까요. 검찰청이. 그리고 저는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른다. 아직도 자기 기자들 검찰 출입 기자단한테 얘기하면 여론이 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가고 호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거 자체가 땔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견제책들이나 디테일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게 만드는 연료로 사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떠드십시오. 거기에 국민들이 더 분노할 거고 그 연료로 더 강력한 개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사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몇 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저러한 행동은 스스로 무덤에 그리고 관짝에 못 박는 거고 저런 행동에 대한 업보는 조만간 청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저지하는 지기현이보다 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검찰 없애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기로 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기현이가 오늘 아침에 내란 사건 재판 12월 무렵에는 심리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심은 중계를 하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중계도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자 지기현 특별법 이런 거 없어요? 지기현은 일단 조희대 대법관이 징계 처리해야죠. 그리고 그 룸사롱 사건 이거 명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입 딱 씻고 뭉개고 있는데 그 사건 아직 해결 안 됐고 여러 가지 논란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기현이 온갖 재판 다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동일한 논리입니다.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유야무야하고 다른 이슈를 던지면 국민들이 잊어버릴 거고 자기들이 복잡한 법률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넘어가고 거기서 디테일해서 그 비판점을 찾아서 하면 되겠지. 그리고 너네한테 한두 개 넘겨주겠지. 그러면은 또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생중계가 되면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모든 국민이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사법부 차원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부 개혁이 안 되면 외부에서 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칼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 청산의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아플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저를 같은 급에 놔주시지도 않겠지만 법조 3륜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할 땐 내부에서 최소한의 자정작용을 해야 그나마 개혁의 칼을 들어갈 때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몇 개월이 꽤 지난 걸 생각하면 더 이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감찰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해야죠. 이거는 현관 비리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배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지기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 어디 갔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지기현 개인만 비판할 게 전혀 아닌 게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그 외의 형사사건 재판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내란 사건을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기록도 많고 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배당을 해서 내란 사건에 집중하게 해서 신족 재판이 되게 사법부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법부는 지기현 재판부장에 대한 감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특별재판부 설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되고 6개월이 지나서 윤석열이 탈옥할 수 있는 판도 사실은 사법부가 깔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기현 재판장님이 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풀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6개월이 지나서 풀어주려고 했던 사법부의 근본 설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기현 개인으로 꼬리 자를 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분명히 책임을 받아야 되고 저는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업보로 돌려받을지 대해서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오늘 윤석열 재판 있는 날인데 네. 오늘이 몇 차 공판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16차예요. 16차. 벌써 16차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네, 지기현이가 현재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휴가 갈 것 다 가고 그렇죠. 휴전기 쉴 그렇죠. 것 다 쉬고 맞아요. 이런 자가 할 말입니까? 할 말이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사받을 때는요, 휴가 없었어요. 휴가 기간에도 재판 열었어요. 그리고 많이 할 때는 뭐 일주일에 4번, 5번까지 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왜냐면 구속기간이 종료돼 버리면요, 풀어줘야 돼요, 또 윤석열을. 이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풀어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자기는 쉴 거 다 쉬고, 박근혜 때만 비교하더라도 그때보다 훨씬 적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느릿.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할 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럼 자기가 그만두고 딴 사람 시키고 특별재판부 만들면 되잖아요. 본인이 꼭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제대로 재판을 진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속도를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만든 사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고 특별재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지기현에 대해서 비판이 여론이 높으니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저 해명 자체도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체포 관련해서도 사실 재판부가 체포를 강제로 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걸석 재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과연 정말로 내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판사로서의 모습을 보였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뭔가 자기는 열심히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이나 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지기현 개인에 대해서는 비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배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화살이 지기현 개인에게 쏟아지게 되면 그냥 사람만 바뀌고 지기현 시즌 2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땐 지기현 재판장도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사건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법부 차원에서 지휘나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의 화살이 정확하게 가야 정확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그 재판 지휘를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전체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사법부의 수뇌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비판을 해야 그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기현 재판장으로 비난을 쏠리게 한 다음에 사람만 바꿔갖고 마치 될 것처럼 하면 또 똑같이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짠 사람,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기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면 재판은 그쪽으로 따로 넘기더라도 지기현 조희대가 했던 일들은 반드시 별도의 특검을 만들어서라도 밝혀내야 됩니다. 윤석열이 풀어준 것,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분명히 뒤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이거는 따로 한번 떼어서 보기로 하고, 다시 검찰 개혁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개혁입법 청문회 열렸는데 그 장면들 보셨죠? 저는 그걸 보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검사들만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사무관이라고 하는 자들 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야, 그래서 검찰이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건 뿌리가 보통 썩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그때 장면 좀 보시죠. 김정민 수사관, 저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저거는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폐기한 거죠?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 임소연 소장 저걸 어떻게 들어야 돼? 아니 뭐 비읍시은 뭔가요? 뭐 박사인가요? 보석인가? 김건희 좋아하는 보석? 참나 뭐 하던 짓이에요 저게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저는 해체될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증빙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보안 수사권이야?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저 사건을 토대로 검찰이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될 것이고 수사에 지장이 있고 그딴 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검찰 조직이 저 지금 김정민 씨라는 분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약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임용된 지가. 1년밖에 안 된 저 수사관이라는 말단 직원의 생각 자체가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면 도대체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면 그동안의 검찰 조직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조직은 권한을 남용하고 권리를 이용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비읍시으시로 생각하는 그 집단들인 거예요. 대놓고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데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다 들통나고 국민들이 웬만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저렇게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관봉 띠지를 살면서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증권사 15년 다니면서 저 딱 한 번 봤어요. 관봉 띠지. 그게 언제? 인턴 때. 한국은행 견학 가서.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이미 20년 전의 일인데도. 그렇게 기억이 생생할 만큼 특이한 경험인 건데 본인이 검찰 수사관일 때 관봉 띠지 뿔러서 자기가 세는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좀 싹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것도 국민들 앞에서. 게다가 여기다 막 다 써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요. 자기들이 억울해서 억울한 일이 많아서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 억울한 거 왜 억울하냐고. 누가 시켰길래 억울하냐고. 아, 본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 자기들은 의지에 맞지 않게 시켜서 한 일이니까 억울할 수 있는데 저렇게 나와서 거짓말한다? 이게 검찰의 카르텔입니다. 왜냐? 나는 못 건드린다. 내가 거짓말해도 지나가겠지. 국회의원 따위가 뭔데? 검찰이 보호해주겠지 라는 아니라 이 검찰주의적 마인드. 그래서 검찰은 반드시 해체해야 되고 수사권에 0.001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수사관은 오만방자한 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잘못한 게 마땅한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폐지를 했을까요? 분명 당연히 저 9급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 수사관이 그 결정을 했다고요. 그거는 제가 부장검사, 검사장도 못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결국 저 어린 수사관 2명 그냥 총알바지로 꼬리 자르고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비겁한 뒤에 있는 핵심들이 제일 문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비판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청문회 준비도 안 하고 옵니까? 라는 말 자체에서 드러나는 검찰의 인식.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서 증인신문할 때 너네 짜고 올까 봐 영장 청구했던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를 과연 그 준비를 그 선배랑 같이 둘이 했다고 하는데 둘 생각이었을까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 저는 저분들이 인질이라고 생각해요. 뭐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인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수사 뭐 경찰이 하고 중서청이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할 겁니다. 뭐 특검이 이제 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특검 기간이 있죠.
결국에 공소유지 검사가 할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저 수사관 입장에서 와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겠죠. 우리 부장검사님이 시켰어요. 부장님이 가서 검사장님이 시켰어요.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걸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너무 우망방자하고 저게 혼을 내야 되는 거 맞고 저는 저거는 징계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냐면 저 어린 수사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누군가 그 조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직 문화 검찰의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분노의 화살을 개인한테 돌리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 검찰 그 조직 자체로 한번 다시 화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맞추고 준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기억을 못하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그만 10,000분의 1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따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여성이던데 수사관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김기표 의원이 질문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본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이렇게 관본권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그거를 셌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셌다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압수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실무상 돈을 샜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굳이 돈을 셀 필요 없이 형상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보거나 수사관들이 가져와서 볼 때 아 이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문제된다 할 때는 떼서 이렇게 세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럼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본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참나. 막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형적인 증인신문 과정이죠. 빌드업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하게 만들어 가서 본인이 원래 했던 얘기랑 상충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뭔가 대답을 바로바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바로바로 대답하면 그렇죠. 돼요. 근데 한참 생각하고 뭔가 막 고민하고 이런 데도 여기서는 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거짓말 가능성이 높죠. 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워딩이 되게 정제돼서 바로 나오는 수많은 통상 업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기억해서 준비해온 거지. 이거 외워온 거예요. 100% 외워온 거고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 관본권 띠지 많이 봐왔느냐? 자기는 본 기억이 없대요. 그러면 한 번 봤으면 굉장히 기억날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어요. 진짜 검사가 없애고 풀어서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수사관이 진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 수사관이 뭔가 그 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너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안 돼라는 정도의 교육만 받고 오지 않았을까. 진짜 없죠. 그리고 막말로 띠지 없애라고 수사관한테 시켰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1년밖에 안 낸 제가 어떻게 나중에 저분 체포되거나 압수수색 당하면 당연히 말 바꾸거든요. 그거를 과연 진짜 시켰을까? 검사가 직접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부에서는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두 변호사님 모시고 검찰 개혁 어떻게 가야 하는가 좀 더 깊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실시간 동접자 2만 명 넘어섰는데요. 감사합니다. 부산이대님이 구독 공짜, 시청 공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10,000개도 안 됩니다.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되셨네요. 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오늘은 검찰개혁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국회에서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좀 있습니까? 전해줄 만한? 아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 3대 특검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너무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국민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금방 까먹고 지나가는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집어가면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3대 특검 대응 특위에서 특검법 개정도 제기하고 그랬던 거죠? 예, 그 지금 큰 화두인데요. 예,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하면은 기간이 연장되고 인원도 더 늘어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좀 더 넓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자꾸 하잖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건건이 다 지금 필리버스터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현이가 오늘 입장을 냈던데 뭐 우리가 뭐 그동안 놀고 있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 12월쯤에는 심리가 끝날 것 같다, 이따 얘기를 하면서 재판 공개 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검법 개정안에 보면 1심은 중계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가 뭐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중계 또는 공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판사 선택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에 따라서는. 법에는 하도록 돼 있어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도록 돼 있어도 아마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막 이런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원래 중요 재판은 공개할 수 있다는 법에 원래 있잖아요. 원래 공개 재판이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요. 중계. 중계는 할 수 있다. 근데 공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지금 헌법이나 그 법원조직법 이런 데 있는 게 안전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 뭐 이런 거를 다루면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판사한테 재량을 줘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다 툭하면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3대 특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공개는 아니어도 녹화는 다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뉴른베르크 재판을 지금까지 보면서 역사적 평가를 하게 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지나간 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당장 뭐 공개나 아니면 중계라는 부분이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밝혀질 수 있게 기록물로 꼭 만들어놔야 이게 최소한 역사적 평가는 받고 과오가 나중에라도 지적이 될 수 있게 이건 녹화는 꼭 해놨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거를 이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특검법 그렇게 이제 개정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 특검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걸 봤을 때 왜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기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가 내놓는 것이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박근혜 때를 보더라도 일주일에 막 4번까지도 재판 기일을 잡고 그랬거든요. 물론 4번 잡는 것이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번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보통. 그렇죠. 2번씩만 잡았어도 벌써 끝났을 재판이에요. 그거를 막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휴전기 다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휴전기 때도 그냥 다 쉬어버리고 다른 재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판까지 그냥 다 계속 같이 잡으면서 진행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한없이 늘어지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자초를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 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12월까지는 끝내겠다 이러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이재명 9일 만에 대법원 파기환송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담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개혁한다니까 법원장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또 뭐 거기에 반대한다는 막 의견을 막 내고 한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진작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제 정부 조직법안이 확정이 됐어요. 조직 개편안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이걸 이제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소청은 공소만 담당하고 공소유지만 이제 수사는 완전히 검찰에서 빼가는 겁니까? 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예.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그냥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폐지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꿔도 사실 실질은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지금까지 벌여왔던 그런 폐악질들 아니면 뭐 권한남용이나 역사적인 어떤 과오들을 완전히 씻어내겠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그 지금까지의 권한남용의 핵심적인 권한이 되어왔던 수사권, 특히 직접 수사권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드러낸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죠. 그렇게. 야, 보안 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죠. 예. 그것을 두면 이제 우리가 검찰한테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또 살아나려고 할 거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이것도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거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중소청의 소속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둔다라는 국가조직법만 개정이 된 거고 아직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채워가야 될 시기입니다. 되게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결정된 거는 중수청을 행안부로 둔다. 예. 지금 가장 많이 쟁점이 되었던 게 중수청 어디 둘 거냐, 예. 보안 수사권을 존치할 거냐 말 거냐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서 중수청은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예. 행안부로 가는 걸로.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추후에 이제 아마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는 TF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더라도 그걸로 경찰이 일단 한 수사 사건을 송치받아 갖고 검찰이 그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뭔가 권한 남용을 하고 또 표적 수사를 벌이고 이렇게 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 일각의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안 수사권도 없애거나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부터는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에 그만큼 또 검찰의 권한 남용은 원천 봉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암장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 부작용을 또 최소화하면서도 검찰의 권한 남용도 같이 막을 수 있는 요런 안을 지금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지금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갑니까?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중수청에 검사도 있을 수 있고 경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검사의 직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관으로서 검사라는 걸 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나눠지면 지금 검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검사들은 아마 원칙적으로는 공소청으로 승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가 자기가 중수청으로 가는 길을 원한다 하는 검사들이 있으면 검사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검사 타이틀 띄고 퇴직하고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새롭게 임용되는 식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공소유지만 담당하려면 지금 검사들 인력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경찰, 검찰, 법원마다 지금 수사 지연, 재판 지연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사람이 항상 모자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 내에서 말씀하신 공소 업무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을 받아와서 검토하고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할 거냐, 요거만 결정하는 검사들이
한 7-80% 정도 되고요. 예. 지금도. 그중에 이제 재판에 나가서 공판을 실제 담당하는 재판정에 나가는 검사가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치면 90%가 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특수부라든가 뭐 이런 인지수사에서 원래 경찰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은 원래 1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지더라도 사실 뭐 큰 전체 인력은 크게 변함은 없을 거예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그 보았던 폐악질들을 일으키는 특수수사부의 규모가 사실은 크지가 않고 예. 검찰 내에서도 그분들이 서로 사이가 그렇게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소고발을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단계가 최소 6개월이다.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을 제가 3년간 들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암장될 수도 있었던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수사부 애들이 정말 애들이라고 하면 되죠. 특수수사부 하셨던 분들이 폐악질을 부렸던 거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겪는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대수사, 그러니까 표적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과소수사, 즉 암장도 막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고 기소도 동일합니다. 기소권을 갖고 뭐 보안수사권을 들고 있을지 안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안수사를 계속 요구해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소권으로 괴롭히거나 아니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를 해서 괴롭히는 과대 기소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누가 봐도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소청이 그걸 막는 그 가능성 4가지가 총 있거든요. 이거를 각각 기관들끼리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관들이 아예 틀어 막았을 때는 우회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게 됐는데 김규영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부글부글? 아니, 전반적인 어떤 검사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과거 때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훨씬 더 톤이 지금 많이 약간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될까? 올 것이 왔다. 네, 오늘 노만석 대검차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뭐 헌법에 정해져 있는 뭐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거 법률이 바꾼다고 바꾸는 것은 뭐 헌법에 뭐 위배될 수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이어가지고 아직도 이 소위 말하는 수뇌부, 특수통 이런 사람들은 저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냥 일선의 실무를 뛰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냥 체념해 있다. 뭐 해야 할까? 자기들의 조직이 윤석열을 낳아가지고 벌였던 이 계엄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냥 뭐 그래 다 폐지한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요거를 못 받아들이고 과거에 이제 검찰주의자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글도 쓰고 뭐 위헌이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나타나고는 있죠. 근데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변죽을 울리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냥 어그로 끄는 거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냥 나 빨리 목 쳐줘. 나 순교자가 될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게 그 사람들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일각에서는 뭐 형사부나 이런 데서는 이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건데 경찰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는 뭐 굳이 검찰뿐 아니라 이제 뭐 학자들이나 변호사들도 그 얘기는 합니다. 물론 경찰도 믿을 수 없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럼 특수통들이 하느냐? 오늘 노만석 차장 같은 수뇌부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 검찰청은 헌법상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걸 없애면 위헌이다. 자꾸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뭐가 다른 겁니까? 실질은
기소 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는 건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뭐 수사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름 검찰이라는 이름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명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오히려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뭐 트럼프가 잘하는 그런 딜 협상 이런 걸 보면 그 이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름 바꿔주고 권한을 보존하거나 뭔가를 더 받아내는 게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안 그러고 있죠. 이름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김명신이가 김건희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 검찰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네. 잘 보시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출신과 검사들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랑 약간 출신 성분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 이제 기수 이제 한 7년 차, 8년 차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형사부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분들은 김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아도 싸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게 약간 체념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요. 근데 강렬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죠. 자기가 오히려 개혁을 앞당기면서 자기는 순교자가 되어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찐 검찰주의자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 사람들의 발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보안수 사건이 뭐 정말 핫 이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조금 논의에 대해서 조금 밑밥을 좀 깔고 가자면 사실 뭐 김규현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너는 누구 출신이다 뭐 출신이다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참 논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가장 자유로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전관 변호사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는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을 편들어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이런 저한 일을 겪으면서 검찰의 적이 되면 적이 됐지 검찰의 편이 될 일도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수사권을 지금 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마냥 주거나 나중에 한동훈식 등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 보안수사권을 넘어서 했을 경우에 실체 판단 나가지 말고 절차적으로 1회 2일에 바로 공소기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꼼꼼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건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폐지. 그냥 수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폐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무적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검찰의 폐악질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는 바로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눌러놓기 위해서는 일단 전부 다 폐지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번 운영되는 거를 보아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뭐 보완을 할 수도 있다 나중에 그렇게 그냥 보시는 건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약간 또 그렇게 현재 형사소송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은 사실 이제 뭐 경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수사권 독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없앴더니 경찰이 검찰이 된 겁니다. 예. 네,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적절하게 견제와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어느 기관도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일정 부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뭐 조국 교수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이름을 그냥 바꿀 수도 있다. 보안수사가 아니라 그냥 뭐 기소전 조사권이라든가 면담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 이건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나 이문정 검사님이 주장을 하시는 건데 심지어 이문정 검사님이랑 김용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것도 필요가 없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미국식으로 가자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미국 보면은 이제 검사가 수사 잘 안 하고 안 하죠. 근데 그냥 경찰이 사람 체포해 갖고 와서 조사하고 할 때 거기 검사가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밖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경찰한테 요거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자. 그러면은 경찰 수사 단계에 검사가 이미 입회를 해가지고서는 다 참여하면서 협업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수사가 끝났을 때 그걸 검사가 그제서야 수사 끝난 걸 보고 나서 뭐 이거 보완 수사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렇게 판단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이미 경찰 수사 때 다 들어갔었으니까 그렇게 가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근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검사랑 경찰을 좀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보면은 수사한 기록을 봐가지고 기록을 빨리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적은 인력으로 고효율을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미국 스타일로 간다면 사람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플리바게닝 같은 것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검찰이나 경찰이 또 짝짝꿍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배심 같은 그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개혁단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아마 총리실에 지금 TF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게 그 기관을 나눠둔 건 검찰이 잘못한 걸 검찰이 어떻게 보면 한번 필터링을 하라는 건데 검사가 수사 단계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가 같이 해온 거에 대해 필터링을 할 수 있을까요? 견제와 균형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배심을 가져가야 되고 또 이런 보완책이 계속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도 있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랑 검사가 오히려 이제 사이가 좋고 짝짝꿍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우리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지금은 가능한 건데 저는 뭐 보안 수사권 갖다가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다른 제도도 정말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검사징계법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관징계법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사법부의 소속이니까 일반 공무원이랑 취급하기가 다르고 하나하나가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검사징계법은 왜 있었는가?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일반적인 공무원징계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검사징계법 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혁안으로서 지금 보안 수사권에 너무 저희가 천착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든 좋습니다. 보안 수사권 없애면 거기에 맞는 추가적인 아까 면담권, 조사권 이런 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검사의 힘을 빼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갖고 아까 조사권, 면담권 이렇게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이문정 검사님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게 피의자 불러서 면담하는 게 조사가 아니라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변호인 조력권이 미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면담만 한다. 이건 조사가 아니지 않느냐. 면담하는데 변호사 조력이 100%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의뢰인이 검사의 회유, 검사의 압박 이것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오히려 수사의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서 회색지대가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회색지대를 만들기보다는 확실하게 보안수사 주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많은 견제권을 주자. 그리고 만약 보안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말로 이제는 전화 아니면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문이나 킥스 통해서 해갖고 누가 과도한 보안 수사권 했는지 나중에 파헤치기 편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서 너 이러면 옷 벗어야 돼. 이제 검사징계법도 없어. 너 일반 공무원이니까 징계 받고 수사 받아갖고 너 옷 벗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더 궁금한 거 짚어보고 김규현 변호사님.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시면은
검찰과 관련된 단어가 딱 2개가 나오는데 검사는 나와요. 예. 네, 검사는 나오고 검찰총장이 나옵니다. 예. 네. 그런데 검찰 아니면 검찰청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없지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진 검찰청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법률로 뭐 다른 공소청이나 기소청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거는 잘못됐다는 말도 전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립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 검찰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말은 뭐 이제 검찰총장 검사가 나오니까 거기서 뭐 검찰청도 도출이 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논리를 그냥 하는데 그거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으면 검찰을 검찰청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 뭐 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심의한다고 그랬지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파회해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검찰총장하고 하나 더 나오거든요. 합참의장.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노태우 정권 때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안 바꾼 적이 있어요. 예, 이름이 합참의장으로 헌법에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도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소청장이 헌법에서 말한 그 검찰총장이다. 라는 거를 보완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헌법에 정해진 거니까 법률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이제 그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거짓말하는 거죠. 이건 호도를 넘어서 가지고 마치 검찰이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법률로 하위 개념인 법률이 헌법을 뒤집으려고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에도 한번 그 뭐라 그러지? 그 꼬인 적이 있어요. 예, 스텝이 꼬인 적이 있었죠. 헌법에는 검찰관이라고 되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검찰청법에선 검사라고. 그렇게 해놔서 이게 안 맞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헌법이라는 것이 자주 바꾸기가 힘든 거잖아요. 몇십 년 동안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변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 시대상에 따라서 헌법은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헌법의 내용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 헌법 변천의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생각해보면 검사랑 검찰총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냥 사실상 자신 관뚜껑의 못을 스스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검사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있으니까 명문이 이것도 이제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뭐 그 정신만 그대로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게 헌법 지금 12조 3항이네요. 이럴 때는 이제 검사를 통해야 한다고 이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검사를 없애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건들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실감하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변호사들은 시장이 더 넓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제가 맨 처음에 검경수 사건 조정할 때 제가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변협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워딩이 뭐냐면 이 개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수혜를 입을 건 접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검사가 주재자가 돼갖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해갖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저희는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 사건 조정을 해서 종결권이 일부 생기면서 저희가 사실은 무혐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저희 사무실 내부 통계에 따르면. 근데 아마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뭐 중수청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뭐 특수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오진 않겠지만 이제 아예 보안수 사건 자체가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보안수 사건이 전체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저희 변호사업 그리고 정구승은 아마 더 좋은 실적을 내고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치적인 어떤 게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검찰청이 뭐 공소청으로 바뀌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형사 절차가 뭐 엄청난 변화가 있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만 근데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윤석열이라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에 대한 그 공포, 그리고 그런 것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어떤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꿨으니 검찰이라는 조직, 검사라는 그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같은 괴물은 앞으로는 나오지 않겠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를 앞으로 국민들이 좀 하시지 않을까. 예. 예. 끝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걸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1년간 유예를 두지 않았습니까? 문제 없을까요? 그거는 1년 동안 얘네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그렇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도 거기는 대폭 공감을 합니다만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안 둘 경우에 그것을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 미국식으로 간다거나 예. 예, 뭐 요런 방안들을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데는 사실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 측면이 디테일을 있습니다.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인력 재배치도 이게 말이 인력 재배치지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왜냐면 검사 타이틀을 떼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보장받던 걸 떼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변호사도 이제 추가 채용을 분명히 중부청에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1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빡빡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거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해갖고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빨리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25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인데 통과하고 나면 내년 이맘때쯤 9월쯤에는 이제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하면 참 당연한 거고 어제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약간 좀 궁금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 조직 개편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재부도 바꾸고 특히 이제 방통위원회도 바꾸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청도 해체하고 1년간 유예기간 둔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런가? 그러면 이준석이도 1년간 더 버티게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검찰청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좀 헷갈려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다른 있습니다.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크게 바뀌는 게 없이 거의 이름만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은 25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법률 공포가 되면 곧바로 이제 조직 개편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날아갑니까? 그거는 세부적인 법안을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통과되는 법안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칙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방통위원회는 종료가 되고 퇴직되고 방송 미디어 여기가 이제 출범하면서 기존의 위원들은 다 퇴직된다 이런 규정을 아마 둘 것 같아요. 방통위원회가 없어지는데 방통위원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새로 생기는 방송 미디어 위원회 맞죠? 그게 출범함과 동시에 기존의 이진숙을 비롯한 나머지는 자동으로 면직되는. 이진숙은 혹시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나로 승계돼야 된다라고 막 뭐 이렇게 뭐 그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다투거나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법률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은 자기가 다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다툼의 근거가 되는 법을 다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애가 뭐 법을 알고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되겠죠. 따지고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보는 것 같던데. 뭐 할 수는 있는데 가처분이고 뭐고 뭐 난리를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거죠. 뭐 아마 헌법 소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돈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헌법 소원도 돈 들어가나요? 이거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욱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궁금한 것 그래도 두 분 통해서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 너무나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이게 이것만 놓고 우리가 한 일주일간 공부를 해도 부족할 건데 너무나 엊그제 많은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아니 세상에 일본 이시바 총리 물러난 것도 큰 뉴스잖아요. 이건 지금 뉴스로 신경도 못 쓸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검찰청 해체에 관련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김규현 변호사나 저나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선봉에 서서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짜고 있고 저 역시 그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개혁이라는 게 너무 정무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사사법 절차는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그 우려를 표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문제점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우리가 백래시나 뒤치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토론을 하는 걸 조금 더 지지해 주시고 거기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부족하거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비판해 주시되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개혁안을 만들어내서 다시는 검찰 윤석열 같은 조직과 사람과 조직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같이 조금 감성을 조금만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낳으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실 수사나 뭐 경찰의 수사 지연 이런 부작용까지 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 만들 때 그것만 만들면은 뭐 검찰권을 전부 다 막 제어할 수 있고 검사들 나쁜 짓 하는 거 다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망했잖아요, 공수처는. 그리고 검찰권은 더 커져가지고 윤석열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수청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개혁이 돼야 된다. 성공하는 개혁이 되어야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고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바로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성공시키려면은 치열하게 이 디테일을 잘 설계해가지고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들이 다시는 어디서든 기어 나오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공소청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중수청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구멍을 다 막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항상 검찰개혁의 성공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안부로 이제 중수청이 넘어가게 되는데 행안부에 너무 많은 권력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행안부인데 근데 저는 행안부에 그걸 중수청을 둔다 그래가지고 뭐 행안부 장관이 갑자기 막 엄청 거대한 권력으로 떠오르고 막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국수본이랑 중수청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그냥 중수청은 앞으로 뭐 성과를 좀 내야 될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이 적절한 시기에 옮겨가지 않아서 공수처처럼 돼도 이것은 망하는 것이고 근데 너무 그 정치검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옮겨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서 폐악질을 벌이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